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국사 해석에서 늘 뜨거운 논쟁거리죠. 바로 그 일제 식민사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특정 강연 내용도 있고 분석 자료, 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비판까지 자료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네요. 네, 이게 단순히 뭐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현재 우리 인식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또 어떤 반론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엔 또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식민사관의 논리부터 명확히 알아야 그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우선 제일 기본 질문인데요. 식민사관, 이게 정확히 어떤 역사관을 말하는 걸까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뭐랄까 일제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편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타율성론인데요. 타율성론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역사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발전해온 게 아니고 고대부터 계속 외부 세력,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외세의 간섭과 지배 속에서만 움직였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하.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 영향받고 또 뭐 외세 영향받고 하다가 결국 일본의 지배까지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거죠. 역사의 주체성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군요. 다른 하나는 그럼 뭔가요? 그게 바로 정체성론입니다. 네. 이건 한국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고대 노예제 사회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식으로요. 상당히 비하적인 시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와서야 일본의 지배를 통해서야 비로소 근대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게 되고요. 결국 한국사는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시각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죠. 이런 주장을 그냥 퍼뜨린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내용도 있네요. 그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요. 아, 맞습니다. 그 기관이 설립돼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일본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사를 편찬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치밀했네요. 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일방적인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강력한 저항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저항들이 있었나요? 우선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빼놓을 수 없죠. 자료에도 언급된 것처럼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역사를 나와 나 아닌 것, 즉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면서 민족의 주체적인 힘을 엄청 강조하셨고요. 네. 박은식 선생은 또 국혼, 나라의 정신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저항의식을 고취시키려 하셨죠.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학문적인 반박도 중요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역사학자인 백남훈 선생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백남훈 선생. 네. 이분은 그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한국사도 다른 나라들처럼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이미 내재적으로 자본주의를 향해 발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사가 멈춰있던 게 아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걸 학문적으로 보여준 거죠. 또 실증주의 사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자들이요? 네. 뭐 이병도, 손진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된 진단학회의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사료를 철저히 분석해서 식민사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허점을 실증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저항하고 반박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해방이 되고 나서도 식민사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그 조선사 편수회 출신이셨던 이병도 선생이 해방 후에 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참 논쟁적인 지점이죠. 그래서 이분의 영향 때문에 한국사가 자꾸 외세 침략이나 수탈 이런 부정적인 측면 위주로 서술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그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 이후가 되면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낙성대 경제연구소 같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재부상이죠. 식민지 근대화론? 아까 정체성론이랑 연결된다고 하셨던?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 사회가 얼마나 낙후했는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대로 일제강점기 때 경제적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 과정에서의 수탈이나 고통은 좀 간과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강제동원이라든지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강제성을 좀 축소하거나 심하면 부정하는 듯한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보내주신 강연 자료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과거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처럼 이게 결국 민족의 자긍심을 깎아내리고 결과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광수 주장은 1922년에 나왔던 건데 당시에는 뭐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독립운동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죠. 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들도 강한 비판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특정 일본 재단의 자금 지원 문제까지 언급되면서 이게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거죠.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자원의 지원을 받아서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식민사관 관련 논쟁은 정말 과거에 묻힌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아 숨쉬는 문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네, 그렇죠.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나 미래를 보는 시각에까지 정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역사 연구나 해석이 있어서요. 외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특정 정치적인 입김 같은 것들이 개입될 때 과연 학문적인 객관성이나 중립성이라는 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를 다루는 학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